네,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고 질환 이해부터 새로운 치료 옵션까지 라고 이제 거창하게 드렸고요. 신경 척수염 제가 보니까 2022년에 한번 강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허가된 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급여 허가된 약들 이런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시신경 척수염이 왜 생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 이제 뭐가 잘못되거나,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들어보신 것처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쿠아포린4라는 항체가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생겨서 이 항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그 염증 반응이 이제 뇌에 있는 별악교세포라는 거를 망가뜨리면서 오는 뇌나 척수, 시신경에 있는 이제 이 세포들을 망가뜨리면서 오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시신경과 뇌와 척수 병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시신경에 생기면 이제 시력이 저하되거나 색각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시야 장애가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 뇌나 척수의 부위에 따라서는 근력 위압, 그다음에 뭐 보행 장애, 그리고 이제 오심구토로 오는 게 또 시신경 척수염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여서 오심구토나 이제 딸꾹질 같은 게 이제 초반에 잘 안 멈추고 이래서 소화기내과나 이런 내과를 돌아다니시다가 진단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척수 병변으로 인해서 뭐 소대변 장애나 아니면 통증, 그리고 강직, 그리고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오고 그 외에도 이제 부가적인 증상들이 뭐 피로,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은 사실 그 데빅이라는 분이 1894년에 처음 보고를 했었고요. 1999년에 이제 진단 기준이 처음으로 제한이 되었고 2004년에 시신경 척수염 항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발성경화증이나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비교적 좀 늦게 발견된 질환이어서 어, 이전에는 이제 다발성경화증인 줄 알고 치료를 받았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아까 말씀드린 항체 타겟이 별악교세포를 이제 구성하는 아쿠아포린4라는 거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서 2006년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 진단 기준이 재정립이 되고 15년도에 범주 질환이라는 이제 진단 기준이 또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물 같은 경우는 2019년에서 2023년 요 사이에 알고 계시는 이제 솔리리스, 엔스프링, 엄리즈나 울토미리스, 리툭시맵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을 받고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에서 이제 재발과 가성 재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발성경화증하고 비슷한데요. 재발은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이제 새롭게 발생한 증상이고 열이나 감염 같은 이제 악화 요인이 없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가성 재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이 나거나 몸이 더울 경우에 또는 감염, 피로, 뭐 약간 스트레스나 심한 운동에 의해서 예전에 있었던 증상이 좋아졌었는데 다시 약간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유발 요인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면 대개는 하루 이내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약간 잠깐씩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은 이제 재발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재발 부위는 첫 번째 발생한 부위에 좀 더 잘 생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신경으로 왔으면 또 시신경에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 어느 부위라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새롭게 생긴 증상이 있으면 이제 주의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조 증상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얘기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전조 증상은 다발성경화증의 개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24년에 캐나다 연구에서 보면 한 14.7% 정도에서는
건조 증상 뭐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확인을 해본 거라서 감각 저하나 저림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신경통이 한 30%, 시력 저하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24% 정도, 그다음에 강직성 연축이나 두통, 부조화,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게 부자연스러운 게 한 10% 정도, 그리고 힘 빠지거나 약간 정신의 변화가 있거나 경련이 있는 게 한 6% 정도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막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 인자는 지난번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보고된 결과들에 따르면 이제 모든 연령이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평균 한 40세 정도 된다. 여자는 9배라고 돼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4배에서 9배 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백인보다는 유색인종에 좀 더 생기는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거는 없고, 흡연과 알코올 섭취나 육체적 활동이 적은 경우, 햇빛 노출이 부족한 경우, 또는 뭐 감염, 동반된 질환이 있을 때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이게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발병 시에 조금 나이가 많이, 고령이라는 게 되게 기준이 뭐 명확하진 않는데요. 50세로 보기도 하고 60세로 보기도 하고, 어쨌든 젊어서 생긴 게 아니고 나중에 생기는 경우에 회복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예후를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기는 거는 이제 아시아 유색인종에 더 많이 생기지만, 예후를 볼 때는 백인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고, 뭐 다발성경화증이나 다른 면역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동반된 질환들이 있을 때,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 같은 게 있을 때 좀 더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은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고요. 흡연은 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악화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백신 감염에 대한 얘기는 뭐 유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임신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임신 말기와 출산 후에는 조금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신이 사실 22년 이후에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질환은 임신 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임신하기 1년 전에 재발이 없고 잘 조절이 되는 경우에 보통은 임신을 시도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임신 전에 사실 뭐 이런 백신을 추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통은 약을 쓰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어떤 백신을 맞을지를 조금 더 보통 상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난임 치료 같은 경우는 재발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역시 이것도 금기는 아니고요. 임신 전에 이제 치료제를 보통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긴 했는데요. 일단 이뮤란, 1차 약으로 쓰는 이뮤란,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은 굉장히 오래된 약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이제 허가를 받은 약이고, 남녀 모두 그냥 임신 때까지 쭉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랩트라고 하는 약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나온 약이고요. 이거는 남자는 보통 3개월 전에 약을 끊을 거를 권고하고 있고요. 여자는 뭐 6주란 얘기도 있는데, 대개는 한 6주 3개월 사이에 약을 끊고 임신을 하는 걸 권고하기 때문에, 사실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마이랩트가 좋은 적당한 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쓰는 리툭시맵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임신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권고는 리툭시맵을 쓰고 한 2달 정도 후에 임신을 시도해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토잔트로는 거의 안 쓰실 테니까 4에서 6개월 후에 이제 임신을 권고하고,
토실리주맵이라고 이것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비급여 약으로 썼었는데 이런 경우는 남자는 유지해도 되고 여자는 끊고 3개월 후에 임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은 사실 뭐 이런 사백신, 저희가 얘기한 사백신은 뭐 맞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임신 중에 그러면 재발이 어느 정도냐, 임신 전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재발을 해서 이제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을 안 쓰는 상태가 되면 임신 전 약을 안 썼을 때의 재발률과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오히려 이제 임신 말기부터 조금씩 재발 위험이 올라가서 출산 후에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출산이나 제왕절개, 마취는 일반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태반에 항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활성도라는 거는 이제 임신 전에 재발을 막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유산이나 자간전증 같은 거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임신 전에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산이나 태아 성장 장애에 대한 증가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임신 시에 뭔가 재발을 했다 그랬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와 일기엔 좀 지양하라고 돼 있지만 면역 글로불린 그리고 혈장 교환술도 심한 재발 시에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자티오프린은 임신 중에 사용을 하고 있고 업테라는 대개는 임신 2달 전에 해서 이제 임신 기간에는 대부분은 쓰고 있지 않고요. 어, 새로 나온 솔리리스나 엔스프린 같은 경우에 임신 중에 잘 유지를 해서 출산을 잘 했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출산 후에는 수유는 어떻게 하냐? 수유는 아까 말씀드린 아자티오프린이나 리툭시맵 그리고 저희 쓰고 있는 솔리리스 엔스프린 모두 가능하다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느냐인데 약을 쓰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초유만 이제 먹이고 바로 그냥 약물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이제 엄마 몸속에 있기 때문에 신생아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이제 발견될 수는 있지만 신생아에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유 중에 만약에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면 스테로이드 쓰고 4시간 후에 수유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혈장 교환술도 수유 중에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인 경우, 그러니까 임신 중에 괜찮았지만 임신 전에 워낙에 좀 심하게 재발을 했었거나 재발을 자주 했던 분들은 출산 후에 빨리 면역억제제를 쓰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린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전과 임신 중에 재발률은 비슷하고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에 약간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돼서 고령에 대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를 봤을 때, 아까 이제 고령이 왜 나쁜 예후냐 이건데, 50세 이상에서 처음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척수염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재발이 많다기보다는 장애가 생기는, 그러니까 척수염이 생겨서 회복이 젊은 사람보다 이제 좀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어땠냐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65세 이상이고 항체를 갖고 계신 경우에 젊은 사람과 똑같이 면역 억제제를 썼을 때 재발률이 감소되고 그리고 병이 안정화되더라. 그래서 감염 이런 것보다 재발을 감소시키는 이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랑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시신경 척수염 지금 허가 저금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DA 허가 또는 유럽에서 허가를 받고 우리나라에서 급여 허가를 이제 받은 거가 지금 4가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급여 허가를 받은 거는 솔리리스랑 엔스프링이 지금 받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허가 초과라는 거는 이 질환에 대한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한 거는 아닌데
일단 이런 약을 쓸 수는 있다. 이런 게 이제 허가 초과 약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뮤란, 마이렉트, 리투키막, 그다음에 토실리주맥입니다. 그 외에 지금 임상시험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고 이것들은 앞으로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 기존 예전 약들에 비해서 어, 마테라, 그러니까 리툭시맵 그리고 뭐 엔스프린, 솔리리스, 엄리지나를 쓰는 것들은 어, 고효능 약제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리고 있고, 그래서 고가이기도 하고, 급여가 산정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왜 사실 리툭시맙도 효과가 좋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대규모 삼상을 한 거는 아니어서 허가 초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허가 초과가 허가 적응증 약이 허가 초과 약제보다 왜 더 좋으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부작용이 좀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툭시맵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툭시맵은 면역세포 중에 B세포라는 거를 그냥 없애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세포라는 게 항체도 만들고 염증 반응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B세포를 제거해서 염증도 억제시키고 자가 항체도 안 만들게 하려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리투시맵이 오래된 약이다 보니까 이 질환을 타겟으로 한 연구는 별로 없었고 2020년도에 38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적이 있었고요. 이때는 항체 양성만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이 1.5년 동안 쭉 봤을 때 대조군이라는 건 이제 리툭시맙 안 쓰고 스테로이드만 썼을 경우에는 한 37%가 재발을 했고 리툭시맙은 재발이 없었다.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요. 이거를 쭉 연장해서 2022년도에 1.7년 그러니까 경과를 봤을 때 1년에 재발하는 확률이 0.03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부작용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리투시맵을 이미 많이 쓰고 있었고요. 막 이런 어, 임상시험은 아니었지만 거기서도 이미 이제 효과가 잘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찍 쓰는 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 항체 양성을 포함시켰고 빨리 썼을 때 아, 훨씬 더 장애 축적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이제 유럽에서 비슷한 연구를 했더니 아자시오프린보다는 이뮤란보다는 마이코페놀레이트가 좀 더 재발 없는 비율이 높고 리툭시맵을 조기 치료했을 때 다른 약을 쓰고 리툭시맵을 썼을 때보다 좋더라라는 이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툭시맵을 저희가 쓸 때 보통 감염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한 거고요. 한 14년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감염 확률이 뭐 오래 쓴다고 더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 바이러스 감염을 다 포함해서 한 30% 정도 감염을 겪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스프링인데요. 이거는 어, 네, 리툭시맵 같은 비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IL6라고 해서 어떤 사이토카인이라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유발 물질이 또 역시 항체를 생성하고 혈관과 뇌 장벽 그 사이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 약은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시켜서 이제 염증도 억제하고 항체도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런 그 약을 만들 때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서 방광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엔스프링이라는 약이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름이 임상시험이 사쿠라라는 말이 들어가는 임상시험들이 있고요. 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임상시험에 이제 참여한, 임상시험이 한 대규모로 한 두 개가 있었고, 그걸 이제 연장한 임상시험이 있었고요. 83명, 95명, 119명에 대해서 환자 나이는 12세에서 74세, 18세에서 74세로 되어 있고, 사실 이 연구는 엔스프링 처음 연구할 때는 항체 양성과 음성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발 감소를 봤을 때 항체 양성인 경우에 재발 감소가 79%, 74%인데 항체 음성이 포함되면 조금 이 확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추후에 항체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에서 이제 급여 허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장 시험까지 쭉 했을 때 8.8년 동안 쭉 경과를 받고 8.8년 동안 한 70%가량에서 재발이 없었고 한 90%에서는 심한 재발이 없고 한 80% 이상에서 장애가 나빠지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고 8년 동안 안전성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딱 잘 정해 놓은 그 프로토콜대로 하는 거고요. 실제 그러면 실제 진료실에서 썼을 때 어떠냐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서 엔스프링이 사실 1 차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18 년에서 2022년 동안 131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재발이 6 명밖에 없었고 재발이 없는 확률이 이제 95.4% 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2020 년부터 2021년 동안 또 일본에서 한 230 기관에서 조사를 570 명에 대해서 했더니 재발 없는 게 역시 한 95%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 2020 년에서 한 5 년간 124 명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재발은 4 명밖에 없고 그래서 재발 없는 확률이 96.6%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일본 외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어 20명 정도가 이제 리투크시맵을 쓰다가 엔스프링으로 바꿨다고 하였고 변경한 이유는 뭐 재발을 했을 수도 있고 부작용 또는 보험 문제로 바꿨다고 되어 있고요. 바꾼 한 20 명은 모두 재발이 없이 잘 유지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조사를 해 보면 이런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엔스프링은 3차 치료제라고 저희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항체가 양성이면서 18살 이상인 경우에 아까 얘기 드린 이뮤란이나 마이랩트를 쓰고 그리고 리투크시맵을 쓰고 또 재발을 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약으로 되어 있고요. 1년 이내 한 번 재발을 하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뭐 이제 쓰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 척도라고 진찰을 하고 신경학적 기능 검사는 4 주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약은 이제 솔리리스인데 솔리리스는 아까 그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면 이건 보채라고 또 다른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가 망가지고 조직 손상이 되는 거를 이제 막는 약입니다. 솔리리스는 이제 3차 또는 4차 치료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뮤란이나 마이랩트를 쓰고 재발해서 리투시맵을 썼는데 심한 재발이 있으면서 좀 자주 재발한 경우 1년 이내 2 번, 2년 이내 3번 이렇게 재발한 경우에는 솔리리스를 쓸 수 있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엔스프링을 쓰다가 재발하면 솔리리스를 쓰도록 급여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평가 방법은 비슷하고요. 솔리리스도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대규모 임상 시험이 143 명에 대해서 시행이 됐고 18 세에서 74 세가 포함이 됐고 솔리리스는 항체 양성만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96% 에서 재발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개 연장 연구에서도 항체 양성만 포함이 되었고 부작용이 임상 시험이랑 비슷하더라.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한 4년 동안 159 명을 실제 진료실에서 써 봤더니 재발은 7명 정도 했다. 그래서 솔리리스 사용 전에 1년 반에 한 번 재발하던 게
후에는 한 16년 반에 한 번 정도 재발하는 걸로 많이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데이터에서는 숫자는 적은데요. 한 30명 정도 썼더니 2년에 한 번 재발하던 게 50년에 한 번 재발하더라. 효과가 좋았다라고 돼 있고요. 그 솔리리스는 아시겠지만 수막구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약을 쓰기 전에 백신을 맞고 또 주기적으로 백신 체크를 하는데 이런 위험성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증상 치료는 사실 그렇게 많이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물리치료나 근이완제 같은 약물, 피로나 우울증에 대한 약제,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통증, 강직, 뭐 성기능 장애, 불면증, 소변 대변 장애에 대한 약물 치료 등이 있고, 인지기능 장애는 사실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어서 재활 치료가 흔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 후전 약물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사실 다 어떤 증상이든 힘들 수 있는데요. 초기에 이제 급성기에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통증, 긴장, 연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어 몸이 구부러들거나 뻗치거나 이런 이제 연축이 오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신경통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강직이 심한 경우에 이제 근이완제, 그다음에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소변 장애 등에 대해서도 이제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보행 장애는 사실 시신경 척수염에서 약물이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자주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 및 재활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긴 한데,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뭐 다발성형화증은 이제 환자분들 수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대규모 뭐 이렇게 모집을 해서 한 건 아니긴 하지만, 급성기에 재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를 봤더니 급성기에 뭐 근력, 유산소, 보행, 뭐 자세 전환, 균형 기능 이런 훈련을 보통 이제 입원해 계시면 재활병원에서 하실 텐데, 주 5회 중등도로 뭐 한 30에서 60분 20일을 했더니 훨씬 개선이 되더라. 뭐 당연히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급성기 재활이 필요하다는 이제 보고가 2024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로를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피로가 사실 뭐 그러니까 그 생기는 게 연구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한 34% 정도 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뭐 한 60%까지도 피로를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아니면 뇌의 뭐 어떤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 다른 부분을 자꾸 써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치료를 여러 가지로 시도하지만 사실은 약물 치료 같은 게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아서 운동이나 뭐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어서 피로를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에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사실 신신경 척수염만의 뭐 문제는 아니고요. 질환이 생기면 당연히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실제 이제 외국 데이터에서는 우울증이 한 40%라고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거는 있을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뭐 수면에 대한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수면을 수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대개는 급성기에는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이제 불면증이 생기거나 수면 문제가 생기신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신체 활동이 줄어들거나 이러면서 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수면 장애 치료는 다른 이 뭐 신신경 척수염만의 문제로 인한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수면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고 카페인은 아침에만 먹고, 알코올은 많이 안 드시겠지만 취침 6시간 이내는 하지 않고, 담배는 안 하고, 자기 전에 좀 준비하고
수분 섭취는 자기 전에는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그 외에 수면 무호흡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질환이 동반돼 있으면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사실 바뀐 거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체중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들은 잘 조절을 하셔야 되고 지방도 적게 그리고 소금도 적게 설탕도 적게 먹어라라는 게 이제 이거는 다발성 경화증에 이제 나온 내용들인데 거의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 습관 교정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다 사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가면역 질환뿐이 아니고 이제 건강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낮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야외 활동하는 거를 이제 권고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가성 재발처럼 피부 체온이 올라가면 증상이 확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시원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체온 상승 우려 시에는 이제 수영 같은 것들을 권고하고 그 외에도 하실 수 있는 운동은 다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시신경 척수염 운동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미국에서 이제 운동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거의 업데이트가 별로 없고요. 그냥 운동요법 초기부터 하는 걸 권고하고 주 150분 이상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열에 너무 어 열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보행이 가능한 경우와 보행이 좀 어려운 경우를 이제 나눠서 유산소와 근력과 유연성 운동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먼저 질문지 드린 거 먼저 네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한테 7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1 번은 아홉 개 드렸는데? 저한테는 7 개를 주셨는데요. 아, 그랬나요? 전달 네. 받은 게. 네네. 우선 말씀드릴게요. 1 번은 "시신경 척수염은 정말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일단 어 계속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밖에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나온 약들이 다 염증을 억제해서 재발을 막으려는 약들이기 때문에 어 일단 아직은 '완치가 가능하다.' 이런 약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 번은 70세 여자 환우입니다. 리투ක්시맙하고 가바펜틴을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 머리가 다 빠져서 탈모로 인해 걱정입니다. 약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 리투ක්시마뿐만 아니고 사실 그 면역 억제제들이 탈모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해서 관리를 잘못하셨다기보다는 부작용일 수는 있는데요. 어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약들은 사실은 아니어서 '계속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번은 신약인 엔스프린 급여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리투시맙 사용 중에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발 예방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투시맵 사용 중에 1년 내에 한 번 재발이 있는 경우에 엔스프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발 예방은 그러니까 임상 시험은 한 70-80% 라고 하면 실제 이제 진료실에서 아까 보여드린 이제 데이터들을 보면 뭐 95% 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뭐 쪼끔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신경 척수염 환자인데 둘째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가질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리투크시맙 치료 중입니다. 네. 저한테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저랑 얘기를 이미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질 수 있고요.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임신 전 한 1년 동안 재발이 없이 잘 유지되는 경우에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치료를 해서 잘 유지되면 그다음에 갖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임유랑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유지할 수 있고, 사실 임신 중에도 유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임유란이. 근데 이제 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고령이나 아니면 원래 갖고 있는 질환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보통은 이제 임신 전에 산전 상담을 하시기를 보통 권고드리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이라고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 잘 유지하고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임신 말기부터 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임신 출산 후에는 바로 약물을 시작하는 걸 이제 권고드리는 거고요. 리툭실을 치료 중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물 쓰고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임신 시도를 하고, 임신이 되면 지금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이제 결과로는 임신 중에 재발 없이 출산을 잘 했다라는 보고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리투키맵은 임신 중에 한 번 더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투키마블을 어쨌든 출산하고 쓰셔야 되니까 보통은 크게 꼭 수유를 해야 되는 상태가 아니시면 그냥 초유 시작하고 리투키맵 바로 맞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번째는 신혼부부 1년 차인데 남편의 발병으로 아직 리투시막 치료는 못하고 면역억제 치료만 유지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일 것 같지만 임신 준비가 가능할지 주의할 점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 남편이 뒤통수, 목과 머리 연결 부위가 자주 아프고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가정 내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억제 치료를 하고 계시면 이뮤란 같은 약은 상관이 없고요. 네, 마이랩트는 이제 기형 문제 때문에 3개월 전에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끊으면 이제 재발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약을 뭘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을 바꾸거나 임신이 되면 다시 약을 마이랩트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임신 준비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임신 전에 써야 되는 약들은 주의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뒤통수, 목과 머리의 부위가 아프고 이런 것들은 뭐 마사지 하셔도 되고 스트레칭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하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뭐 척수염 때문에 온 증상들이라고 하면 뭐 약물 치료도 뭐 같이 근위환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이중 항체 음성인 환자는 예후에 대해서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하는지요? 아니면 다양한지요? 또한 항체 음성 환자들은 재발하면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재발 방지 치료제 신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 항체 음성이, 그러니까 시신경 척수염에서 사실 이제 퍼센티지가 많지는 않은데 꽤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시신경 척수염 범주 질환이라고 해서 다 이제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연구를 해봤더니 항체가 있는 분들과 항체가 없는 분들이 되게 다른 결과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모구항체 질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시신경 척수염, 그러니까 항체가 양성인 시신경 척수염과 모구항체 질환이라는 병이 따로 있는 것처럼 뭔가 항체 음성인 질환도 조금 독립된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예후는 사실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최근에 올해인지 작년인지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이제 보고한 게 있는데, 항체 음성과 항체 양성을 어,
다 데이터를 모아서 봤더니 둘 다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효능 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리투크시맵, 솔리리스, 엔스프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고효능 약제로 썼던 게 리투크시맵이 가장 많았고요. 그랬을 때 어, 리투크시맵에 대한 효과가 거기서는 항체 음성과 양성이 비슷하더라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체 양성인 분들도 리투크시맵을 쓰다가 재발을 하는 것처럼 항체 음성인데 리투크시맵을 써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 개발되어 있는 재발 방지 치료제는 항체 양성 기준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로 현재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래서 이제 더 나쁜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경 재생 치료 및 약 개발 중에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결과가 절실한데 항체 양성에서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이 중 항체 음성에 대한 연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다발성경화증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도 되게 좋은 결과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데 시신경척수염에서는 지금 일상이니까 되게 소수한 6명에서 12명 이제 환자를 모아서 여기서 안전성을 이제 우선 보고 이렇게 하려는 시작인데, 뭐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항체 양성에서만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음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항체 양성에 대한 것도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결과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9번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질문이 따로 있으신가요? 그 주신 질문 중에서요. 그 이중 항체 음성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중 네네. 항체 음성은 NMOS에서 또 다른 병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 하셨네요. 네, 그게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따로 다른 질환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마 다른 질환으로 되는 경우에 어, 아마 그러니까 이 그 항체 음성도 그냥 시신경청소년 범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항체 음성은 뭔가 다른 질환인 것 같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작년 올해 나왔고요. 향후에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채팅방이 네, 아쿠아포린 4 항체라고 보통 말씀드리고요. 네. 원인을 알 수 없이 생긴 아쿠아포린 4가 사라지면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항체가 어, 어쨌든 이제 그냥 숫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항체가 많으면 몸속에 항체가 많으면 저희가 이제 역가라고도 표현하고 이러는데 항체가 많으면 어, 이제 그 역가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항체가 많지 않으면 역가가 이제 작게 나오고 어, 간혹 0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검사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성이었다, 음성이 됐다고 해서 완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특히 뭐 간혹 리투크시맵이나 이런 약들을 쓰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항체 생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항체가 음성이 돼서 이거는 사실 예전에 이제 이미 알려졌고요. 항체가 음성이 돼서 어, 리투크시맵을 끊는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항체가 양성으로 되면서 심한 재발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체가 음성이 됐다고 완치가 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 사용하면 부작용은 없나요? 네,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게 이제 한 14년 정도인데요. 어, 장기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뭐 짧게 2, 3년 사용했을 때랑 14년 사용했을 때랑 부작용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부작용은 리투ක්시맵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비세포를 없애는 효과기 때문에 비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항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의해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봤더니 그 수치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래 쓴다고 해서 '초반에 비해서 더 부작용이 증가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네. 2024년 4월 24 재발 년 이후, 네. 네네. 스테로이드를 줄여서 5mg 부활 10mg까지 유지 중입니다. 24년 5 월부터 리투ක්시맙 치료 중이고요. 스테로이드는 언제까지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 그럼 24년 5 월부터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이미 4번 쓰시고 그다음에 한 11 월에 쓰시고 그다음에 5 월에 또 쓰셨는데 네. 보통은 리투ක්시맵 쓰면 비세포는 사실 뚝 떨어지거든요, 4번 쓰면. 근데 이제 아주 간혹 가다가 좀 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6 개월까지 스테로이드를 딱 끊었을 때 약간 미약하게 또는 좀 비슷하게 재발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에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대개는 한 6 개월째 그러니까 두 번째 사이클 때는 보통은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의해 보시고 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으면 어 스테로이드는 유축실험 치료 중이면 현재는 지금 1 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상황은 모르니까요. "시신경 척수염 완치 사례가 보고된 건 없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사실 완치라는 개념은 저희가 생각할 때 완치는 예를 들면 "맹장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맹장을 뗐다." 그걸 보통 저희는 이제 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완치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재발을 안 하는 거를 보통 완치라고 해야 되는데 이 질환은 어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재발을 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완치 사례가 보고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밑에 산정 특례가 만료되는데 항체 음성이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체 음성 시신경 척수염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정 특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척수염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길랑바레 증후군 같이 한 번 생기는 병은 한 번 생기고 다시 안 생기는 병은 연장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음성과 양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엔스프링은 입원해서 맞아야 하지 않고요. 그냥 보통은 그 외래 주사실에서 맞으실 수 있어서 4 주에 한 번 오시지만 쪼끔 더 그러니까 외래 치료실에서 맞을 수 있는 약입니다. 네. 입원해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긴 시간 아주 강의하고 질의응답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네. 더 이상 업데이트 내용이 더 많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예. 연구가 좀 아직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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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가 막 올라오네요. 네. 수고 네. 많이 하셨고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